두 번째로 양도세로 좀 넘어가도록 하죠. 이 양도세 부분은 아마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그런 세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내용을 갖다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개정 내용 부분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으로 바뀐 거는 뭐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12억 이하짜리로 거래가 됐을 때 비과세 요건이 충족됐다라고 하게 되면 세금이 아예 없고 12억 초과가 됐을 때만 세금 계산을 갖다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뭐 기존에 이미 너무 알려져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거래하고 관련된 비과세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할 부분이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을 갖다 좀 설명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조합원 입주권을 갖다 갖고 있을 적에 주택을 갖다가 다른 주택을 갖다 취득을 갖다 한다라고 하게 되면 3년 이내에 기존 조합원 입주권을 갖다 판다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부분이 조합원 입주권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비과세를 갖다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해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을 갖다 갔을 때 조합원 입주권 취득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비과세를 갖다 받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여기에 하나를 갖다 더 추가를 갖다 했다라는 것이죠. 뭘 추가를 갖다 했냐면 분양권을 갖다 추가를 갖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을 갖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갖다 취득을 하고 이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갖다 매각을 갖다 하게 되면 비과세를 갖다가 못 준다, 못 받는다. 이렇게 세법이 개정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갖다 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합원 입주권의 범위가 좀 확장이 됐다. 예, 기존에 비해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 및 가로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해당하는 그 부분도 조합원 입주권으로 확장이 됐다는 것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 외 거주용 주택이라는 개념을 갖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과 거주용 주택이 있을 때 거주용 주택을 갖다가 팔게 되면 일정 요건을 갖다가 갖췄을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거하고 비슷한 관점이 있었던 부분이 뭔가 하면 어린이집으로 쓰는 주택이 있는데 그거 외에 거주용 주택이 있다. 그러면 이 거주용 주택을 갖다 비과세 받을 수 있느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상이 가정 어린이집을 갖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거주용 주택을 갖다 갖고 있을 때만 한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처리를 갖다가 해줬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조금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대상 범위 가정 어린이집에서 좀 모든 대상으로 확대를 했다. 이 부분도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어린이집으로 국공립, 직장, 협동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 갖다 다 포함을 갖다 해서 그거 외에 다른 주택이 있다. 이 주택에 대해서 뭐 2년 거주 요건을 갖다 채웠다라고 하게 되면 그 거주용 주택을 갖다가 먼저 팔아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 부분이 확장이 됐다. 이 정도를 갖다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핫 이슈죠. 상생임대주택, 거주기간, 특례 규정 이 부분을 갖다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미 신설이 돼 있었었죠. 그래서 상생임대주택으로 진행을 갖다 하게 되면 거주 1년 한 것으로 봐주겠다라는 규정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1년만 거주를 갖다 인정을 갖다 하니까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주를 갖다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소유자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임차인 내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을 갖다가 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게 예측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개념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뭘 갖다 바꿨다라는 것이냐라는 부분이 되겠죠. 중요한 부분은 1년 거주만 인정을 갖다 하게 되면 이걸 채우기 위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2년 거주한 것으로 인정을 갖다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비과세 조건 따질 적에 2년 거주한 것으로 인정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거주를 안 하고 상생 임대 조건을 갖다 갖춰서 임대를 갖다 했다. 자, 그러면은 그게 끝나고 나면 2년 거주가 채워준 것으로 봐주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으로서 팔 수가 있으니까 굳이 소유자 입장에서 글로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
그전에는 비과세 판단할 때만 그런 혜택을 갖다가 주는 걸로 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뀐 내용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갖다가 판단을 갖다 할 적에도 2년 거주한 것으로 인정을 갖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갖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갖다가 취득함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그 겹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건이 달라진 부분 때문에 그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우리가 주택을 갖다 한 채를 갖다 갖고 있어요. 근데 조합원 입주권을 갖다 취득을 갖다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통의 경우에는 3년 이내 팔면 일시적 이주택으로 해서 팔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갖다 하게 되는데 3년을 갖다가 넘겼습니다. 3년을 갖다 넘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자, 실입주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비과세 주는 걸 갖다가 달리 적용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입주라고 하게 되면 완성 후 2년 이내에 입주해서 1년 이상 거주한다라는 걸 갖다 얘기를 갖다 하는데, 자, 이걸 갖다 채우는 사람은 3년 이상을 넘겨서 기존 주택을 갖다 팔아도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혜택을 갖다가 줬습니다. 근데 만약에 입주를 안 한다? 그러면 바로 부과 대상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조금 아까 한 주택을 갖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갖다 구입해서 3년 이내에 팔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한 주택 구입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추가적으로 구입했을 때만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3년을 갖다가 넘어가서 실입주를 하게 되면 1년이 안 지나서 취득한 물건까지도 비과세를 갖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비합리적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이내 팔 때나 3년 경과 후 팔 때나 일단은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추가 취득이 일어났을 때만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개정을 갖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하고 비슷한 형태가 분양권입니다. 분양권도 그러한 목적하에서 1년 이상이 지난 후, 그때 취득한 거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도록 바꿨다. 자, 이 부분은 3년 이내 팔 때하고 3년 경과 후 팔 때, 3년 이내는 1년 이상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취득 후라는 개념이 있고, 3년이 경과에서 팔 적에는 그게 없던 걸 갖다가 동일시하게, 그러니까는 3년 이내나 3년 경과 후나 1년 이상이 지난 후 취득한 경우에만 혜택 주도록 맞춰준 부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미 취득했던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는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만 이걸 갖다 적용한다라는 거, 그걸 갖다가 반드시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두 가지 부분은 핫 이슈죠. 그렇죠? 우리 의사결정할 때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갖다 미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세대 2주택자나 1세대 3주택자 중과를 갖다 하죠. 기본세율 6%에서 45%짜리인데 2주택자는 여기에서 20%를 더 올려버렸었고 3주택자는 30%를 올려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원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당연히 안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세금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시장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유도를 갖다가 하려고 하면 이걸 갖다 완화를 갖다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면적으로 완화를 갖다 할 거냐, 일정 기간에 파는 거에 대해서만 완화를 갖다 할 거냐, 그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완화한 규정은 한시적이다. 자, 그러면 한시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부터냐? 2022년 5월 10일서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의 양도 부문에 대해서만 양도세 중과 유예를 갖다 한다. 양도세 중과 유예를 갖다 한다고 하니까 세금을 안 내시는 걸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일반 세율로 정리를 갖다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에서 45%짜리의 세율로 해서 세금은 산출을 갖다 하셔야 된다. 여기에 플러스 보너스가 하나가 더 있는 부분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소유자들이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증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다시 또 그 기간 지나고 끌고 갈 것이냐, 이런 의사결정을 갖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갖다가 사장님들께서 조언을 갖다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개정된 것 중에 가장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맨 마지막 개정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비과세 보유기간 재산정, 이 부분이 폐지가 됐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다주택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주택인 사람이 맨 마지막 거 팔 때 그때 비과세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을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 개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주택이 된 날로부터 다시 다 산정을 갖다 했어요. 그래서 팔았으면
팔아서 한 주택이 됐으면 그 날짜서부터 2년 보유 또는 2년 보유에 2년 거주 요건을 다 새로 채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느꼈었던 부분인데 다행히도 이 부분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럼 폐지가 됐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냐? 당초부터 다 인정을 갖다 한다. 그래서 이 한 주택이 된 주택에 취득일이 있을 것이고 또 맨 나중에 양도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취득일과 양도일 사이에 일어난 그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모두가 비과세 판단할 때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다주택인 상태에서 그 소주택이라고 하는 차익이 적은 이런 걸 갖다 빨리빨리 매도를 하고 큰 걸 갖다 매도하고 싶은데 재산정 규정 때문에 그걸 갖다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규정이 폐지가 돼가지고 작은 것부터 정리를 하고 큰 걸 갖다 나중에 비과세 받는 쪽으로 유도를 갖다 할 수가 있으니까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거래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갖다 참조를 갖다 하셔가지고 거래를 갖다가 유도를 갖다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정 내용 중에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을 갖다 조금 더 좀 상세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상생임대주택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생이잖아요. 같이 좋아진다라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좀 그 배려를 갖다가 하면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결국은 임대료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임대 전세나 월세가 막 급격하게 빨리 올라갔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더 천천히 올라가게끔 그렇게 협약을 갖다 하면 임대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려를 갖다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 이내에 5% 이내에 상승을 갖다가 일으키는 계약을 갖다 하게 되면 이제 인정을 갖다 해주겠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2022년 말까지로 해서 원래는 종결이 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연장을 갖다 한 거죠. 그래서 2024년 12월 말까지 상생 임대차 계약을 갖다가 체결을 갖다 한다라고 하게 되면 2년 거주를 갖다 하지 않고 한 주택 상태에서 매도를 갖다 했을 때 비과세 요건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직전 임대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진행됐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 계약이 종료가 된 후에 재계약한 임차인을 갖다 달리해도 상관없지만 다시 계약하는 부분이 5% 이내의 인상률로 해서 2년 이상을 갖다가 추가 임대를 갖다 해야 된다. 요 조건을 갖다가 지켜줘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판단할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가 있죠. 직전 임대 계약이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무를 갖다 승계하는 조건으로 해서 매입했을 때 그 임대 계약을 갖다 직전 임대 계약으로 볼 거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거는 직전 임대 계약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임대 계약을 갖다 승계를 갖다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승계한 임대 계약이 종료하고 새로 체결한 계약이 직전 임대 계약이 되는 것이고 그게 1년 6개월 이상 진행이 되고 나서 새로 또 체결을 했을 때 그게 상생 임대 계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가 유지가 돼야지만 우리가 혜택을 갖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종전의 규정하고 이 현행 개정된 내용하고 또 뭐가 이제 차이가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상생임대 개념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밑으로 가볼까요? 조금 더 대상이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전에는 임대 개시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고 공시가격으로 해서 9억 원 이하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상이 상당히 한정적으로 돼버리겠죠. 그래서 효과를 갖다 더 보기 위해서 이거는 모든 주택으로 열어놨습니다. 다주택인 상태에서 체결해도 상관없다. 다만 팔 적에는 그 상생임대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상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쪽이니까. 그래서 그 임대 개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 조건이 없어졌고 팔 때 한 주택으로 만들어서 파는 요 개념만 설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혜택은 두 가지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어요. 거주 인정. 비과세 판단할 때 거주 인정뿐만 아니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갖다가 할 적에도 인정을 갖다가 하는 개념으로 추가가 됐다. 종전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갖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생겼어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갖다가 계산을 갖다 할 적에 2년 거주 요건을 갖다가 갖춘 것으로 인정을 갖다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질문들이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 2년 거주가 되게 되면 3년 이상이 됐을 때
보유 기간에 따라서 4%, 거주 기간에 따라서 4%를 갖다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보유 기간은 4%짜리로 넘어갈 수 있게 걸 이제 인식을 갖다 하시는데 그러면 거주 기간에 대해서 실제로는 안 채우고 채운 것으로 인정을 갖다 해준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예를 들어서 2년 거주가 인정이 돼서 4% 곱하기 2에서 8%를 갖다 추가로 인정을 갖다 한다는 것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예. 판단할 때 그 예를 들어서 2%짜리로 가는 거하고 4%짜리로 가는 거하고 요거를 할 적에 갈림길에서 4%짜리로 갈 수 있다. 그것만 판정을 할 때 인정을 갖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산출을 갖다가 할 적에는 거주 기간은 실제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만 4%짜리 곱해서 산정을 갖다 해준다라는 거. 그 부분을 갖다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기억 갖다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적용 기한이 연장이 됐다. 2022년 12월 말까지 해서 2024년 12월 말까지로 연장이 됐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갖다 참조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이 개정 내용을 갖다 넘어서 실제 그 사례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한 주택자의 세금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갖다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 한 주택자는 비과세 요건을 갖다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에 따라서 자, 세금을 갖다가 전체 차익에 대해서 내야 될 거냐 아니면은 일부 차익에 대해서만 내는 구도 아니면 아예 안 내는 구도로 갈 것이냐 이게 이제 갈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표를 갖다 보시게 되면 과세다라고 하게 되면 전액 전체 차익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그 다음에 경비 들어간 거 빼고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전부 다 과세 쪽으로 끌고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비과세 요건을 갖다 갖췄다라고 하게 되면 그 매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였을 때는 세금을 갖다가 하나도 받지 않는다. 차익이 얼마든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구도로 되어 있고요. 12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12억 원 초과 비율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만 과세를 갖다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 그러면 12억 원 초과 부분과 관련된 부분 계산하는 게 뭐냐? 어떻게 계산한다는 거냐?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한다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관심을 갖다 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비과세 요건을 갖다가 판단할 때 이게 거주 요건이 필요하냐, 거주 요건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눠지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고 언제 취득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같이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1세대 2주택자다라고 하게 되면 비과세 구도가 없느냐? 있어요. 일시적 2주택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시적 유예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갖다 팔았을 때 또는 뭐 결혼으로 인해서 합가를 갖다 했을 때 5년 이내에 팔았을 때 뭐 그다음에 부모님만 봉양 목적으로 해서 뭐 10년 이내에 팔았을 때 합가했을 때 10년 이내에 팔았을 때 뭐 여러 가지 일시적 2주택으로 봐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파 1세대 1주택하고 동일한 비과세 혜택을 갖다 받을 수 있다. 12억 이하는 세금 없고 12억 초과짜리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갖다 내는 그런 구도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게 아니면 이런 부분에 혜택을 갖다 못 받는 대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과세 쪽으로 넘어갑니다. 과세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중요한 부분이 중과냐 아니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중과세 제외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 6%에서 45%짜리 세율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도 3년일 때 6%부터 해갖고 최대 30%까지 적용하는 2%씩 올라서 15년일 때 30%까지 적용되는 그쪽으로 가시는 거고 만약에 중과 대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중과세율 1세대 2주택이니까 20%를 갖다 더 가산하는 거죠. 6%에서 45%짜리인데 20%를 갖다 가산을 갖다 하니까 26에서 65%짜리 양도소득세율이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방소득세율을 갖다가 다시 또 계산을 갖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되고 20%를 갖다 가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구도로 가고 있죠. 3주택일 때도 2주택일 때하고 구도가 비슷해요. 다만 달라지는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되는 세율이 다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추가되는 세율이 1세대 2주택일 때는 중과됐을 때 20%를 갖다 가산을 갖다 했는데 3주택일 때는 30%를 갖다 가산한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다 적용하지 않으면서 30%를 갖다 가산을 갖다 하니까 세금이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구도를 갖다 취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그 판단 기준들을 갖다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이라고 보통 표현을 갖다 해서 이제 비과세 혜택이냐, 그 다음에 중과를 갖다 하지 않는 대상으로 빼준다든지 이런 개념을 갖다 설정을 갖다 하고 있는데 도대체 1세대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뭐냐는 얘기죠. 예. 자, 일단은 내가 기준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결혼을 갖다가 했을 수도 있고 결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은 부분은 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배우자, 그 다음에 거기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동거 가족을 갖다가 표현을 갖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갖다 다 묶어가지고 거기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갖다가 판단을 갖다 해서 이제 1세대 1주택이냐, 1세대 다주택이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갖다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1세대의 판정 기준은 언제 판정을 갖다 하는 것이냐? 양도 당시로 판단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양도 당시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갖다 전부 모아가지고 주택수를 갖다 계산을 갖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잔금 청산일을 갖다 기준으로 하죠. 등기가 먼저 넘어가게 되면 등기 접수일이 되고, 그래서 등기 접수일하고 잔금 청산일 좀 빠른 날 기준으로 해서 세대가 만약에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 합치지 않는 것이고, 세대가 같다라고 하게 되면 전부 다 주택수를 갖다가 합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들을 갖다가 하시냐 하면, 그러면 세대를 갖다가 판정하는 기준이 뭐냐라는 걸 갖다 봤더니 주민등록으로 먼저 판단을 갖다 한다는 것이죠. 야, 그러면 주민등록을 갖다 분리해 놓으면 됐겠네 라는 생각을 갖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주민등록이 원칙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실제 거주하고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 거주를 갖다가 쫓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은 분리했는데 실제로는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동거가족 쪽으로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금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얘기하듯이 주민등록상 분리해 놓아서 세대 분리를 갖다 하고 주택수를 갖다 분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드러나게 되면 양도세 추징에다가 그다음에 가산세까지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해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 가지만 좀 더 볼까요? 가끔가다 이제 그 질문을 갖다가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실제로 이제 법률, 이게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법률혼이에요. 법률혼. 그래서 법률상 배우자를 갖다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갖다가 하게 되면 어떠냐라는 질문을 갖다 하세요. 자, 일단은 실제 이혼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이혼하는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각자 갖고 있는 주택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법률상 배우자에서 벗어났으니까. 근데 배우자는 배우자인데 법적으로 결합한 적이 없는 배우자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실혼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 배우자는 배우자가 갖고 있는 주택은 내 주택하고 합산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해석은 사실혼 관계는 법적인 관계가 성립된 적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법률상 이혼을 갖다 했는데 실제로는 같이 산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떨까요? 그래서 법률상으로는 분리가 됐는데 사실은 먹고 살고 같이 살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위장분리라고 보는 거죠. 위장이혼. 위장이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로 다시 고스란히 인정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채 갖고 있는 사이에서 법률상 이혼을 갖다 했는데 실제로는 같이 살고 있다. 그거는 주택수를 합쳐가지고 비과세 여부를 갖다 판단한다. 이런 부분으로 취급됐다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 움직이실 적에 법에서 벗어나는 조언은 안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만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배우자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취급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반드시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가지만 더 보면은요. 아주 드문 사례이긴 한데 법적으로는 자녀들 결혼 때문에 이혼을 안 하시고 별거를 갖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가 문제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별거한 배우자의 주택수를 갖다가 고려하지 않고 딱 비과세인 줄 알고 정리를 갖다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별거한 배우자가 주택을 갖다가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택수 합산해야 돼요. 문제가 발생했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주택을 꼭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나는 법률상 이용은 안 했지만 별거를 갖다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그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가 주택을 갖다 갖고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 여기까지도 좀 기억을 갖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갔나요? 자, 배우자가 없어도 한 세대를 갖다 구성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나이가 한 30세 이상이 된 경우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배우자가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30세 이상이면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당해 거주자의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는 경우 우리가 직장 생활을 갖다 하면 근로소득이 있을 것이고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소득이 있을 것이고 이런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인정을 갖다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다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은 배우자가 있다가 이제 법률적으로 분리를 하셨거나 이혼을 갖다 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인정을 갖다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주자가 주택을 갖다 상속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인정을 갖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자녀들은 어떨까? 자녀들은 일단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다라고 하게 되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세 이상에서 30세 미만이다? 그러면은 결혼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일정 소득이 있다든지 이런 자력 능력이 있을 때 그랬을 때만 인정을 갖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이 오는 부분들이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 19세 이상이니까 만약에 학교 근처로 주소를 갖다가 실제로 다 띄어내고 실제 거주도 띄어내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주택을 갖다 하나 하게 되면 이거는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쳐서 봐야 됩니다. 근데 19세에서 30세 미만인데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띄었을 때 인정을 갖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연령대별로 좀 취급에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 자녀의 효과를 갖다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갖다 반드시 체크한 다음에 이쪽으로 어떤 그 주택을 갖다 분산을 갖다 한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효과가 지금 당장에는 없어도 나중에는 이게 채워지는 시기가 있으니까 길게 보고 하실 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한테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길게 보고 할 거냐, 짧게 보고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갖다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그 주택수 관련돼서 그 한 가지만 좀 여기서 참고적으로 좀 보고 넘어갈까요? 우리가 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그 분양권, 이런 부분들은 주택수에 이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원래 들어갔었고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거 또는 계약한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택수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1세대 1주택을 갖다가 판단을 갖다 할 적에 이러한 것이 있는지를 갖다가 반드시 체크를 갖다 하셔야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이런 걸 갖다가 놓쳐가지고 실수하는 사례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갖다 할 적에도 반드시 주택뿐만 아니라 이런 게 취득이 됐는지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언제 취득했는지를 갖다 반드시 따져묻는 그런 질문들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반드시 체크를 갖다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주택만 가지고 따졌다가는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여기서 좀 기억을 갖다 하셔야 되는 게 분양권이 이제 그 입주권에 플러스 돼 가지고 이제 주택수에 들어오는 걸로 추가가 됐는데 그러면 도대체 분양권은 뭐냐는 얘기죠. 모든 것이냐 아니면 일정 법률에 의해서 취득한 것만을 갖다 얘기를 갖다 하느냐. 현행세법은 열거를 갖다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서부터 8번 택지개발 촉진법까지 여기 안에서 취득되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는 분양권이다. 이렇게 기억을 갖다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파트 분양에서 분양권을 얻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범위 안에 다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1주택으로 해서 취급받아서 비과세를 갖다가 받으려고 하면 조건들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조건이 뭐냐라는 부분인데 그걸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비과세 조건은 보유만 해도 되느냐 아니면 거주를 갖다 추가를 해야 되느냐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년 보유만 해도 되느냐 아니면 2년 보유에 2년 거주가 돼야지 비과세가 되는 거냐 이렇게 구분을 갖다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취득 시기에 따라서 먼저 구분을 갖다 해주셔야 되는데 2017년 8월 2일 전에 취득했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거주 요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던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던 가리지 않고 그냥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걸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구분을 갖다 하셔야 돼요. 비조정 대상 지역은 규제를 갖다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종전과 같이 2년 보유만 해서 팔아도 한 주택이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하는 거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이제 규제를 갖다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2년 거주 요건을 갖다가 추가를 갖다 하려다 보니까 보호하고 싶은 대상이 하나가 생겼어요. 예, 그 대상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전체 세대원 모두를 갖다 포함한 이 사람들이 아무런 주택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분양권을 갖다가 또는 매매 계약을 갖다 체결을 갖다 했다. 그 다음에 계약금까지 지불을 갖다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 사람들이 잔금을 갖다가 8월 3일 이후에 치르면서 취득을 갖다 했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규제를 갖다 해야 될 것이냐? 규제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무주택 상태에서 계약하고 계약금을 갖다 납부한 그 사례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러면 8월 3일 이후에 잔금을 갖다 치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을 갖다가 안 넣으니까 그냥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이 없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갖다 하게 되면 무조건 2년 거주 요건을 갖다 채워서 팔아야지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무주택 상태를 갖다 판단을 갖다 할 적에 보통 우리가 특례 조항이 적용돼 갖고 주택수에서 빼고 계산해 주는 그런 특례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례 주택을 갖다가 빼고 무주택 상태를 갖다 판단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실수예요. 예. 그래서 특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주택수에 있는 걸로 봐서 판단을 갖다 해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얘기를 갖다 들어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예,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계약하고 계약금을 갖다가 8월 2일 전까지 지불을 해서 계약을 갖다 해놨다라고 하게 되면 8월 3일 이후에 취득을 갖다 해도 거주 요건이 필요 없는 상태로 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만 좀 더 넘어가 볼까요? 요새 조정 대상 지역에서 많이 해제가 된 지역들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질문들을 갖다 어떤 질문들을 갖다 하시냐면 조정 대상 지역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취득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2년 거주를 갖다가 아직 못했는데 채우고 팔아야지 비과세입니까? 채우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채우셔야 돼요. 예. 그 이유는 취득 당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에서 취득을 했으면 그거는 거주 요건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을 갖다 반드시 채우셔서 팔아야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들도 이거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자, 한 주택자의 양도 차익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을 갖다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아까 이제 서두에서 저희가 잡아드릴 적에 비과세 요건 충족 못하면 그냥 무조건 양도 차익을 갖다 계산을 갖다 한다. 전체 양도 차익이다. 그래서 양도 가격, 매도 가격에서 취득 가격 빼고 필요경비 빼면 이게 실제 양도 차익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 계산을 갖다 모두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다만 3년 이상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물가나 이런 부분 감안해서 일정 비율만큼 빼주는 제도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 이게 이제 3년일 때 6%부터 해가지고 2%씩 올라서 15년이 됐을 때 최대 30%, 15년 이상이 되면 30%로 똑같습니다. 이게 적용되는 구도예요. 근데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하게 되면 혜택을 준다라는 거죠. 12억 원 이하에 팔았어? 그러면 세금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예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12억 초과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12억 원 이하짜리 비과세 받는 거하고는 형평성은 고려를 갖다 해야 되니까 차익은 일단 갖다 놔요. 전체 차익을. 예,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매도 가격에서 12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빼고
뺀다라는 얘기는 비과세를 해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넘어가는 비율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갖다 계산하는 그런 구도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 더군다나 3년 이상이 됐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또 배려를 갖다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은 2년 거주가 돼야 돼요. 2년 거주가 안 되면 3년 이상이 됐을 때 위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6%에서부터 출발해서 30%까지 가는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주했는데 2년 거주를 채웠다라고 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갖다 산정을 갖다 할 적에 보유기간에 따라서 4%, 거주기간에 따라서 4%, 물론 보유기간에 따라서 4% 계산할 때 40% 한도, 그 다음에 거주기간에 따라서 4% 계산할 때 40% 한도가 있어서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그 규정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초과 비율에 대한 양도 차익 계산하는 거 한번 잠깐만 볼까요? 실제 양도 차익이 12억 원이에요. 12억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비과세 요건 충족 못하면 여기에 대해서 모두 세금 계산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비과세 요건을 갖다 충족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 18분의 12는 빼고 12억 원을 넘어가는 18분의 6, 이 부분에 대해서만 빼내서 세금을 갖다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한 4억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12억 원 차익 중에서 8억 차익은 세금 안 받고 4억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갖다 계산한다는 것이니까 세금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걸 갖다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주택 상태에서 팔 거냐 아니면 한 주택으로 내려앉혀서 비과세 요건을 갖다 갖춘 상태에서 팔 거냐라는 부분은 1차적으로는 이 부분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휘가 된다는 거죠. 2차적으로는 조금 아까 장기보유 특공제 얘기했다는 거 그쪽에서 또 세금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갖다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따로 띄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3년 미만짜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고 3년 이상을 갖다 전제로 해서 2년 거주 요건을 갖다 채우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2년 거주 요건이 채워졌다라는 가정을 깔면 4%에서 80%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고 2년 거주 요건이 안 됐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일반 2%씩으로 해서 6%에서 30%까지 적용되는 그런 형태로 간다는 것 갖다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기보유 특별 어떤 고가주택으로 가게 되면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때문에 오히려 앞에서 얘기했던 12억 원 초과 비율과 관련된 그 세금 줄어드는 효과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길게 또는 거주 기간을 갖다 얼마로 끌고 갈 거냐 그런 부분들이 납세자의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갖다 기억을 갖다 하시고 이 사람들이 그 얼마나 거주 기간을 갖다 늘려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 매수 타이밍을 갖다 정해 주실 때 좀 참조를 갖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제율을 갖다가 잠깐만 좀 볼까요? 3년 이상 4년 미만일 때 이제 12%가 보유기간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서 시작해가지고 10년일 때 최대 4% 곱하기 10년 하니까 40%까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주기간이 만약에 채워집니다. 2년 거주만 채워지게 되면 4%에 곱하기 2년이니까 8%가 되겠죠. 그 다음에 1년씩 추가 거주할 때마다 4%씩 올라가서 최대 10년일 때 40%. 그러면 두 개를 갖다 더하게 되면 40%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상생임대로 다시 되돌아가 볼까요? 상생임대로 되돌아갔을 때 만약에 10년을 갖다 채웠다고 가정을 갖다 해보죠. 근데 실제 거주는 안 하고 보유기간만 10년을 갖다 채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4%짜리는 올 수 있다고 하니까 4% 곱하기 10년을 갖다 하게 되면 보유기간에 따른 40%까지는 올라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거주는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주에 대한 부분은 제로가 되니까 40%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상생임대를 하고 나서 나 그냥 2년 거주할래 해서 2년 거주를 더 채웠어요. 그러면 달라지는 부분은 40%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다가 4% 곱하기 2년치에 대한 8% 합쳐서 48%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8%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꼭 8%를 갖다 채워서 팔 거냐? 그 부분은 다른 얘기죠. 그거를 통해서 얼마나 세금이 줄어드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서 8%를 갖다 채웠을 때 절세 효과를 갖다가 감안을 갖다 했을 때 다른 기회 비용을 갖다가 플러스를 해봤을 때 이게 실익 있는 그런 거주냐 아니냐를 갖다 판별을 갖다 해야 된다는 거죠. 판단을.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는 그 부분을 갖다가 좀 기억을 갖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납세자한테 자, 세금상으로는 유리하지만 기여비용까지 감안하면 이게 그렇지 꼭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인식시켜줄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객들하고 상담해 보면 세금이 최저점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걸로 아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시세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꼭 세금에 따라서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익 비교를 좀 하셔야 된다는 그런 관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부분하고 비과세 부분을 갖다가 한번 요약을 갖다가 좀 해볼까요? 자, 2017년 8월 이전에 취득한 전국에 소재한 주택들은 한 주택일 때 그냥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것 중에서도 비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을 갖다 했다라고 하게 되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계약을 갖다 한 상태,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태에서 만약에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년 보유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2년 보유만 했다라는 거는 12억 원 근처, 그러니까 12억 원 이하라든지 12억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부분에 매매 가액이 형성이 됐을 때는 이것만 가지고도 비과세 효과가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죠. 근데 가격이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 부분에 따라서 세금 액수가 또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유 기간만 갖추고 있어서 팔아도 세금이 줄어들긴 하지만 2년 거주 요건을 갖다가 더 채워가지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갖다 4%짜리로 바꿔서 그렇게 해서 높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유도하는 거로 했을 때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갖다가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그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그 외의 대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2년 보유에 2년 거주잖아요. 이거는 비과세를 갖다 받기 위해서 당연히 거주 요건이 채워지는 것이고, 그 얘기는 비과세로 갔을 때는 결국은 2년 거주 요건에서 더 얼마나 거주 요건을 갖다 채워 놓을 것이냐. 10년까지가 최대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억 원 이하냐, 12억 원 초과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저리에 있을 적에는 비과세 요건만 갖춰도 좋지만 자, 그걸 딱 훨씬 더 벗어나는 매매 금액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한다는 걸 갖다 기억을 갖다 하셔서 최종적인 선택을 갖다 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만 조금 아까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렸던 거 부동산은 시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기다리다가는 가격이 이렇게 빠져갖고 손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걸 다 기회비용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갖다가 하시도록 유도를 갖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한 주택자에 대해서 혜택을 갖다 주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특별하게 두 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갖다 주는 그런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 발생되는 현상들은 일시적 2주택이라고 표현을 갖다 하죠. 그래서 한 주택을 갖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한 주택을 취득을 했을 때 이걸 두 주택으로 봐서 세금 부과를 바로 해버리게 되면 문제가 되죠. 이주를 갖다 해야 되는데 부동산이라는 게 바로 팔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팔고 살아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을 갖다 주고 이때 안에 팔아라 종전 걸. 그러면 그거는 한 주택 상태에서 파는 걸로 봐서 비과세를 갖다 주겠다.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요건이 있습니다. 자. 원래 갖고 있는 주택이 있잖아요. 그거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나중 걸 취득을 갖다 해요. 1년 안에 만약에 취득했다 그러면 유예기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3년짜리도 있고, 지금 2년짜리도 있습니다. 1년짜리는 지금 이제 삭제가 된 상태니까 저거는 삭제를 갖다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먼저 취득한 주택을 갖다가 팔아야 되는 거죠. 그때 비과세 요건을 갖다가 갖춰야 돼요. 그래서 2년이나 2년 보유에 2년 거주 요건을 갖다가 갖춰줘야지만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거. 이 요건이 동시 충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비과세가 안 된다라는 걸 갖다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에서 한 가지 더 나아가게 되면 그럼 꼭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걸 팔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갖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이 경과가 되면 어떻다라는 건데 종전걸 갖다 먼저 팔아도 세금 내는 거고 나중 걸 먼저 팔아도 세금을 갖다 내는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취득한 게 작은 물건이에요. 그럼 그걸 갖다 팔고 나서 기존 걸 갖다 다시 팔로 들어오게 되면 비과세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항상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다가 갖춰서 유예기간 내에 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과세를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다만 나중에 취득한 게 투자 목적이고 이걸 갖다가 나중에 먼저 팔 수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나중에 먼저 팔고 기존 걸 갖다 다시 비과세로 되돌아올 수 있으니까 꼭
종전 걸 갖다가 먼저 팔 필요는 없다. 예, 이거 나중에 취득한 거에 취득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순서는 달리 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좀 기억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결혼이나 부모학과 같은 경우에도 뭐 바로 세금 부과 대상으로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불합리하니까 5년이나 10년 정도를 갖다 주면서 유예기간을 갖다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일정 또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도 요건을 갖다 갖추게 되면 주택수에서 빼고 한 주택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속주택이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은 저희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혜택을 갖다 받는 감면 대상 주택들이 있어요. 그거는 혜택이 그 자체를 팔 적에는 감면을 주고 그거 외에 다른 주택을 팔 때는 주택수에서 빼고 한 주택 여부를 다 판단하는 비과세 판단할 때 그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주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감면 대상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걸 갖다 판다. 먼저 이걸 갖다 판다라고 하게 되면 유예기간하고 상관없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는 이런 대상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판별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임대주택 외에 거주용 주택이 있잖아요. 임대주택이 먼저 취득한 거 거주용 주택이 있어요. 나중에 취득한 거예요. 그래도 임대주택으로 묶여있는 효과가 있고 만약에 거주용 주택을 갖다 먼저 팔 적에 비과세를 갖다 받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주택 상태일 때 항상 그냥 이거는 세금 부과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자문을 갖다 받으셔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현재 상태에서 어느 걸 갖다가 먼저 팔 적에 혹시나 혜택을 받아서 그 비과세를 갖다 받을 수 있는 규정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부터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 정도를 갖다 여기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갖다 세세하게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이제 일시적 이주택에 대한 거 다시 한 번만 좀 상기를 갖다 시켜보죠. 자, 일시적 이주택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주택을 갖다 갖고 있고 종전주택이라고 표현을 갖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에 새로운 주택을 갖다 취득했다. 자, 이거 충족. 두 번째,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2년 보유나 또는 2년 보유에 2년 거주 요건을 다 갖췄다. 자, 두 번째 요건 충족.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 유예 기간. 예, 지금 현재는 2년 내지 3년, 2년 또는 3년이 되는 거죠. 그 안에 매도할 것. 자, 이런 조건들이 모두 충족이 되게 되면 일시적 이주택으로 해서 종전주택에 대해서 비과세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일시적 이주택이라는 걸 갖다가 어떻게 따져줄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먼저 취득한 주택이 비조정에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취득한 주택이 비조정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3년 이내에 팔면 돼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3년 이내에 팔면 됩니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갖다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갖다 취득한다? 이거는 이제 규제를 갖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자, 2년이 기본 조건입니다. 2년이. 예, 그래서 종전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1년 이내에 팔아야 되고 1년 안에 또 입주 조건까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적용되는 일시적 이주택 유예 기간은 2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갖다 놓고 판단을 갖다 하셔야 되는 게 종전주택과 그다음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둘 중에 하나가 비조정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3년 유예 기간이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조정 대 조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2년 유예 기간이구나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질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예, 임대주택 사업 부분이 워낙 다주택 부분을 갖다 매입하는데 영향을 갖다 미쳤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니까 임대주택에 대해서 막 제안들이 들어왔죠. 자, 그러면서 막 말소를 갖다 시킵니다. 말소 대상이 뭐예요? 4년 단기 임대. 그렇죠? 그거는 무조건 말소예요. 그 다음에 장기 임대로 등록했던 거, 아파트도 말소 대상입니다. 아파트는 지금 새로 등록도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임대주택하고 거주용 주택을 다 갖고 있을 때 임대주택이 만약에 효과가 발휘되는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거주용 주택을 갖다가 예서 2년 거주권을 조건을 갖다가 채워서 팔게 되면 비과세가 가능해요. 근데 임대주택이라는 거죠. 조건이. 근데 강제로 이걸 갖다가 말소를 갖다 시켜버립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내 의도하고 나는 아직 못 팔았어요. 예. 그러면은 임대주택이 말소가 됐으니까 거주용 주택 팔 때 무조건 세금 내야 돼? 이렇게 되면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갖다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말소일로부터 언제까지 팔아야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5년 안에 팔아야 된다. 5년이 넘어서 팔게 되면 과세 대상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자진 말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동 말소는 정부에서 강제로 말소시키는 부분이고, 예.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약에 말소를 갖다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이 지나서 만약에 자진 말소를 갖다 하는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 이내에 거주용 주택을 갖다 팔 적에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의무기간의 2분의 1을 갖다 못 채운 상태에서 자진 말소가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 의무 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지나서 자진 말소를 한 거냐, 안 된 상태에서 말소한 거냐, 이거는 완전히 효과가 다르다라는 걸 갖다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갖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복잡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자동 말소나 자진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용 주택을 팔아야지만 비과세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자진 말소의 경우에는 의무 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지나서 자진 말소한 경우에만 5년 이내에 파는 경우, 거주용 주택을 5년 이내에 파는 경우에 혜택을 주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들이 많은 부분들. 과세관청이 어떤 해석을 갖다 했었냐 하면, 자, 말소를 갖다 시켰어요. 말소를 갖다 시켰었는데, 그거는 뭐만 해준 거냐면, 자, 기간만 그렇게 말소가 된 것이고 나머지 5% 룰이나 이런 걸 다 지켜야 되는데요. 과세관청이. 아니, 이렇게 불합리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말소는 시켜놓고 더 이상 임대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걸 갖다가 다 지키는 상태에서 팔아야지만 이걸 갖다가 혜택을 갖다 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합리적으로 해석을 갖다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말소가 된 이후에는 그 법에서 정해놓은 5% 룰 등을 갖다 지키지 않아도 이런 혜택을 갖다 준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이런 걱정이 없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을 갖다 좀 하나 더 말씀을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임대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예를 들어서 멸실을 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뭘 하냐 하면은 직권 말소를 갖다 시켜요. 자, 앞에서 임대주택이 말소되는 경우는 자동 말소를 갖다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진 말소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갑자기 직권 말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동 말소나 자진 말소처럼 똑같이 이게 직권 말소가 돼도 그 말소일로부터 해가지고 5년 이내에 거주용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가능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직권 말소 되기 전에 거주용 주택을 갖다 팔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데 직권 말소 이후에 만약에 거주용 주택을 갖다 팔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비과세 불가다.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진행되는 쪽에서는 반드시 기억을 갖다가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나가죠. 지금 이제 비과세 요건을 갖다가 했었는데 중과 쪽 지금 유예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임대주택이 말소가 된 후에 똑같이 임대주권 5% 룰 등을 갖다 지켜야지 이게 나중에 그 임대주택 자체를 갖다 팔 적에 중과에서 배제가 되느냐. 당초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가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비과세 판단할 때도. 근데 지금 현재는 정리가 됐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조건 안 지켜도, 말소 이후에는 조건 안 지켜도 이걸 갖다 팔 때 중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는 안 돼요. 언젠가는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대주택에 대한 거주 부분이 그 임대 기간과 관련돼서 좀 언제 임대 등록을 갖다 하느냐에 따라서 좀 변동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잠깐 설명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 사업을 갖다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신청을 갖다 했다라고 하게 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 그 과목에 이란 과목에 보게 되면 단기 임대나 장기 임대 5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요걸 갖다가 적용을 갖다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2020년 7월 10일 1일서부터 8월 17일까지 2020년 8월 17일까지 하게 되면 과목이 아니라 마목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뭐가 달라지느냐? 장기 임대 주택으로 변동이 됩니다. 단기가 없어요. 예, 그러면서 임대 기간이 8년짜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넘어가게 되면 똑같은 8월 18일 이후에 신청을 갖다 했을 적에는 마목을 적용받는 건 똑같고 장기 임대라는 것도 똑같은데 의무 기간이 10년짜리로 변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신청이 됐느냐에 따라서 임대 그 의무 기간이나 그다음에 임대 유형에 대한 부분에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참고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나와 볼까요? 종전에는요. 임대주택 외 거주용 주택이 있다라고 했을 때 거주용 주택을 샀다. 또 하나에 사가지고 거주용 주택을 또 팔고 해도 비과세를 갖다가 줬었어요. 예. 그래서 2년 거주 요건을 갖다가 채워서 팔게 되면 예, 비과세 요건을 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거는 2017년 8월 2일 전에 구입한 주택은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가능한데 이게 만약에 임대주택으로 하나 묶은 거하고 2017년 8월 2일 전에 구입한 주택이 하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2년 보유만 가지고 비과세 안 됩니다. 2년 거주를 갖다 반드시 채우셔야 된다는 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나아가 볼까요? 2019년 2월 12일서부터는 어떻게 바꿨냐 하면 이제는 여러 번 비과세 혜택을 안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매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갖다 주겠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거주용 주택 비과세가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그 물건들은 2년 이상 거주만 하고 그냥 팔면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이미 그 거주용 주택으로 해서 비과세 받은 사례가 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취득한 2019년 2월 10일 취득한 이 물건 있잖아요. 이걸 갖다 거주 요건을 갖다 갖춰서 팔아도 이거는 비과세가 안 되도록 돼 있다는 것 갖다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10일 이전에 취득한 물건들은 이게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열려져 있지만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게 딱 한 건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게 되면 채워서 팔면 되지만 그 전에 비과세 받은 적이 있으면 비과세 못 받는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놓치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재미난 걸로 좀 가볼까요? 상가 겸용주택. 예, 우리가 상가주택이라고 보통 표현을 갖다 하죠. 밑에는 보통 상가들이 있고 위에가 이제 주택이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그 비과세 받을 적에 그 전체를 갖다가 이제 비과세를 갖다가 받게끔 많이 했었죠. 그래서 주택이 만약에 상가보다 더 크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전체를 갖다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주자. 이제 이렇게 진행을 갖다 해왔었던 게 좀 바뀌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전에도 주택이 상가보다 작거나 아니면 주택하고 상가하고 같거나 그러면은 따로따로 받습니다. 주택은 주택에 대한 부분 쫓아가는 거고 상가는 상가 이렇게 그 구분이 됐었는데 지금 달라진 거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때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가액이 12억 원 이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종전과 같이 전체를 갖다가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처리를 갖다 해줍니다. 그런데 12억 원이 넘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따로따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억 원 이하일 때는 비과세 전체가 받을 수 있었지만 12억 원 초과일 때는 주택하고 상가를 띄어가지고 주택은 주택대로 판단을 갖다 하고 상가는 상가대로 과세를 갖다 한다는 거죠. 상가에 대해서는 비과세제도 없으니까 전체가 다 과세가 될 거고 주택에 대해서는 가액 따져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비과세 여부 또는 12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한 과세 문제로 끌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겸용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때 그러면서 전체 매도가액이 12억 원을 갖다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전체를 갖다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과 상가를 따로따로 보고 세금 계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이 있고 부속 토지가 있잖아요. 이 부속 토지를 갖다가 몇 배까지 비과세를 갖다 해줄 거냐, 그 부분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잠깐만 그냥 말씀 갖다 드릴게요. 그래서
지역은 도시 지역으로 한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중에서 주상공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원래는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범위까지 이제 비과세를 갖다 줬었는데 이게 정착 면적의 3배 범위 내로 한정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갖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뭐 당연히 아파트에서는 없을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이제 단독주택 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물건을 갖다가 중개를 갖다 도와주시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갖다 참조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이제 중과세 문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중과세 문제는 사실은 유예 기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주택 상태에서 팔더라도 중과하지 않으니까. 다만 이제 유예 기간이 끝나면 다시 중과제도가 되돌아오니까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정도는 좀 기억을 갖다 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요걸 갖다 대처 방법을 갖다 세울 때 참조를 갖다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다주택자예요. 그렇죠? 예. 다주택자에 대해서 문제를 갖다 삼겠다라는 거죠. 그것도 세대로 묶어서 개인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1단계에서 우리가 점검을 갖다 해야 될 부분은 자, 세대별 주택 수를 갖다 계산을 갖다 해야 되겠죠. 다주택자도 아닌데 고민할 필요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동일 세대로 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주택 수를 갖다가 쭉 계산을 갖다 해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택이 있을 텐데 모든 주택을 갖다 끌고 올 거냐? 비과세 판단할 때하고 달리 중과세 판단을 갖다 할 적에는 지방에 있는 주택들을 갖다가 자꾸만 이렇게 빼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 중과라고 하면 아무래도 규제 지역에 자꾸만 수요가 들어오는 걸 갖다 억제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방에서 구입되는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열어놓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주택수를 갖다 계산할 때 이렇게 빼주는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외되는 주택수를 갖다 2단계에서 우리가 걸러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택수에서는 빠지지 않지만 이것 자체를 갖다 팔 때 중과에서 제외하는 또 대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 먼저 팔 생각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중과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상이 있는지도 체크해 봐야 되고 그거는 3주택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빼주는 거하고 3주택 중과에서 빼주는 거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빼주는지를 갖다가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5단계에서 살펴보셔야 될 부분은 그러면 뭘 팔 때 중과를 할 것이냐? 다주택이에요. 예, 주택수 다 빼고 나서 다주택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 중과라는 거죠. 다주택 상태라고 하더라도 비조정 대상을 갖다 판다? 그럼 중과 안 해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인지 확인을 갖다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요. 그럼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러면 어떤 변수를 갖다 조정을 해야지만 이걸 갖다가 좀 완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판단을 갖다 해야 된다는 거죠. 절세 방안을 갖다 마련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접근을 갖다 하면서 내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갖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체크를 갖다 했을 때 중과 대상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갖다가 비껴 나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변수 조정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갖다 판단을 갖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판단이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중과 유예 기간에 팔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끌고 간다 이런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고민을 갖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지 고객하고 대화를 갖다가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뭘까? 서울, 인천, 경기는 기본적으로 안 빼줘요.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주택수 모두 다 끌어다 놓는다. 자, 서울은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광역시는 군 지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도의 읍면 지역이 있겠죠. 이런 지역들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해서 3억 원 이하다라고 하게 되면 중과 따질 적에는 주택수에서 빼는 효과를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주택수에 전부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하고 광역시하고 경기도 세종시 이걸 갖다 제외한 기타 지역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초과만 가지고 따져줍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지 따지지 않고. 그래서 3억 원 이하면 주택수 제외, 3억 원 초과면 주택수 포함. 그래서 나머지 전체 모아서 판단을 갖다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드렸더니 비과세 판단할 때도 막 빼려고 하세요. 군읍면 지역에 3억 원 이하, 기타 지역에 3억 원 이하,
주택수에서 중과에서 빼준다고 해주잖아요. 주택수 계산할 때. 그랬더니 비과세 판단할 때도 막 빼고 계산을 합니다. 실수가 일어나는 아주 출발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과세 판단할 때는 절대 빼주는 거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셨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이제 자, 중과 대상 주택수에 해당이 돼요. 예, 조정 대상 지역에 있습니다. 자, 그럼 팔 때 중과가 되느냐? 중과에서 빼주는 대상들이 있다. 열거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에서 군읍면 지역에서 빠졌었던 것들, 그렇죠? 주택수에서 빠졌던 거, 기타 지역에서 3억 원 이하로 빠졌던 거, 이런 거 당연히 중과에서도 빠지도록, 주택수에서도 빠지지만 중과에서 빠지도록 1번에서 마련을 갖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임대 효과가 나타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장기 임대를 해서 어떤 희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 중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갖다 해놨어요. 감면 대상 임대주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IMF 시절에 분양을 갖다가 해서 분양 촉진을 해서 주택 경기 활성화 때문에 감면 주던 거. 그다음에 건설 경기가 가라앉으면 주던 거. 그다음에 2013년에 더 부양했던 거. 여러 가지 감면 대상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 대상들은 감면도 해주고 비과세 판단할 때 어떤 경우에는 안 빼주는 경우도 있지만 주택세에서 빼주는 효과가 있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자체를 팔 적에 중과 자체도 안 한다라고 열거를 갖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이 되는지를 갖다가 체크를 갖다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5번에 대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주택자, 저희가 고객, 이제 예를 들어서 상담이 올 때 보면은 주택을 싹 늘어놔요. 그래서 이런 순서에 따라서 한번 쫙 점검을 해보게 되면 그 중에 이렇게 혜택을 갖다 받아서 비껴나갈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주택이라고 해서 중과대상 규정에 이제 해당이 된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럼 빠져나갈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매물을 갖다 유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뭐 유예가 됐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자, 여기서 또 관심 가질 만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소형주택 한참 인기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었죠. 그래서 양도장시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중과에서 빼도록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2주택 중과에서만 빠진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3주택 중과에서 빼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서 투기 목적으로 막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목적에 있는 부분들은 1억 원 이하라도 안 빼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정법상의 정비구역을 지정고시된 지역, 이런 지역들에 있어서는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라도 안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재미난 부분이 뭐가 있을 거냐면 15번을 갖다 좀 보실까요? 15번. 우리가 비과세 판단할 때 유예기간은 3년 또는 2년이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네. 조정대 조정이면 2년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었는데, 그러면 2년이 지나면 중과가 될까요? 비과세 판단할 때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중과가 될까요? 중과가 안 됩니다. 이 15번에 의해서. 중과의 일시적 2주택은 기간을 갖다가 3년으로 늘려놨어요. 그 얘기는 조정대 조정에서 2년을 갖다가 경과를 갖다 해서 3년 사이에 팔 때는 비과세는 받지 못하지만 일반 세율로 정리할 기회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3년조차도 경과가 됐다? 그때는 이제 중과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 판단할 때 유예기간하고 중과 판단할 때 유예기간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 요 15번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갖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기억을 갖다가 하셔야 될 거, 조정지역 공고 전 계약주택이라고 표현이 되는,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거. 사실은 공고가 있을지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존에 이미 계약을 갖다 해놓은 사람, 그 다음에 계약금까지. 계약금을 왜 따지냐 하면 계약서는 앞으로 땡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계약금까지 지불했던 게 금융자료로서 확인이 되면, 증빙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 그거는 명확하게 내가 모르고 계약을 갖다 한 거니까 보호를 갖다 해주는 거죠. 근데 알고 나서 역으로 와서 계약서를 갖다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계약금까지 확인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과를 갖다 하지 않는 그런 예외 조항을 갖다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입니다. 지금 중과 유예가 되어 있는 그 규정이 되겠죠. 그래서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그럼 왜 보유기간이 2년인 걸 갖다 얘기를 갖다 해놨을까요? 2년 미만이면 단기 보유의 세율을 갖다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70%짜리, 60%짜리 이 세율을 갖다 적용을 갖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에서 45%로 떨어질 수 있는 2년 이상이 돼야지만 중과 유예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보유 기간이 저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2년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 기간 안에 만약에 2년이 넘어가는 시점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시점 이후하고 종료일까지 사이 기간에서 매도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갖다 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은 그동안 아주 논쟁이 많았던 부분인데 지금 들어와 있는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의 거주용 주택이 있잖아요. 예, 그 거주용 주택을 갖다 그냥 먼저 팔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이제 그 알고 제가 말씀을 갖다 드렸었는데 만약에 그 거주용 주택을 갖다 팔기 전에 또 한 채를 샀어요. 그러면 거주용 주택하고 또 한 채하고 일시적 이주택이라는 부분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비과세 요건 갖춘 주택으로 정리할 수가 있었는데 이 규정이 들어오기 전에 과세관청이 어떻게 판단을 갖다 했냐면 자. 예를 들어서 그때는 이제 9억 원 기준이었으니까 9억 원 초과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중과 규정을 갖다 걸겠다고 한 거예요. 장기보유 특공제 안 해주고. 아니 한 주택으로 봐주면서 중과 규정을 갖다 걸고 중과 세율로 하면서 장기보유 특공제까지 안 해준다고 하면 세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렇죠? 과세관청이 봐도 너무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고쳐준 겁니다. 종전에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도 이제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소득세법이나 여러 법에 의해서 한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주택 상태에서 판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중과하지 않을게라고 해서 들어온 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등이 적용되는 요 주택과 관련된 부분, 요 부분은 중과에서 빠진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갖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 다 점검을 갖다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이 있어갖고 더 이상 못 빠져나갑니다. 자, 유예 기간 지났어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출발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대별로 주택수를 갖다 모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그 얘기는 세대를 갖다 쪼개가지고 주택수를 갖다 나누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런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거 고민을 갖다 할 수밖에 없어요. 중과 규정이 적용되면 세금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택수 조절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그냥 각자 한 채씩 갖고 있는데 분리하면 되는 효과가 발휘가 되면 분리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주민등록상 분리만 돼서는 안 되고 실제 거주를 갖다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으로 해야 된다. 그럼 배우자하고 나하고 갖고 있어요. 분리하면 돼요? 그건 안 되죠. 예, 그렇죠? 예, 그거는 같이 붙여놓으니까.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독립세대 요건이 돼요? 그러면 그 주택 하나, 부모님이 두 주택자다라고 했을 때 주택 한 채를 갖다 자녀한테 주고 분리를 하게 되면 각자 한 채니까 중과 규정에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여 행위들이 많았었던 거죠. 중과 규정이 살아있을 때. 예. 그래서 이렇게 주택수 조절하는 부분을 갖다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취득 가격에 대한 조절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은 대부분 이제 배우자한테 증여를 갖다 많이 하는데 왜 배우자한테 할까? 자녀가 아니라. 자녀 같은 경우는 보통 5천만 원 공제고 증여재산 공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증여세 면세점이. 그 다음에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6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제되는 금액이 크니까는 세금 안 내는 구간이 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그다음에 5년 기다렸다 팔면 그 증여한 그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인정을 갖다 받으니까 아주 옛날에 취득을 해갖고 취득가액이 낮은 것들 이런 부분들은 증여를 통해서 그렇죠. 증여공제 6억 희생하는 대가로 가액을 올려놓고 5년이 지나서 팔면 이 가액으로 인정받으니까 옛날 거하고 증여할 때 가액하고 요 차익 있잖아요. 요 양도 차익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근데 왜 5년이냐? 5년 안에 팔면은 옛날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되돌려 버립니다. 그 얘기는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관리를 갖다 해줘야 된다는 거죠. 5년이 넘어서 팔면 괜찮고, 그러니까 증여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바뀌어주는 거고,
5년 안에 팔면 증여한 그 사람, 그 배우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양도세 절감 효과가 없겠다. 이 말씀을 다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 등록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임대주택 외에 한 채 이런 개념으로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아파트는 등록을 못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는요. 그래서 이 아파트 외에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을 갖다가 여기 등록한 다음에 거주용 주택을 비과세로 정리하는 그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임대 등록을 하시게 되면 10년을 가야 돼요. 10년 동안 끌고 갈 자신이 있느냐. 그 다음에 너무한 게 과태료가 세요. 위반하면. 그래서 이 복잡성을 딛고 10년 동안 견딜 생각을 갖다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죠? 그래서 보증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에 실익 여부를 갖다 반드시 체크를 갖다 하시고 그 다음에 임대 등록 여부는 결정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 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다 이제 혼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에 맞는 이제 절세 방법들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갖다 마련을 해줘야지 고객이 이제 시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그 쪽으로 유도를 갖다 하실 수가 있겠죠.